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일기 내각이 체제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해찬 전 대통령 즉 인수위 청년 소통 TF 단장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2명의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 반발이 거셌던 정호영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일단 보류했는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는지. 일단은 국무회의의 구성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11명. 네, 11명이라는 숫자를 맞춰야만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법적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상민 장관 후보자나 또는 박진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으로부터 청문동의서 채택이 안 되는 것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도 공개석상에서 종종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박진 후보자와 이상민 후보자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매일 신문을 보고 정치 방송을 하는 저도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완료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제가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물론 민주당이 오늘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반대 논평이나 이것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장관들 왜 행안부냐 외교부냐, 이 행안부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 국내 내치와 또 대외적인 어떤 여건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처를 이끌면서 해야 될 현안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국무회의의 주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없이 국무회의를 여는 것부터가 넌센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은 고려해서 먼저 임명이 제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러니까 정부는 출범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는 고심이 많겠죠. 근데 이제 정호영, 원희룡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론의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결격 사유가 많은 장관 후보자로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아마 당 대통령은 이 정호영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국무회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순차적으로 먼저 좀 그 반대가 정호영, 원희룡보다 심하지 않은 박진과 이상민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고요. 좀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좀 시일이 조금만 며칠 지나면 아마 제 생각엔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도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계될 수도 있겠지만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앤장이라는 그 법률사무소죠. 법률사무소를 공직자로 있다가 거기를 갔다가 또 거기 있다가 다시 또 공직자로 왔다가 특히 총리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무역협회자라든가 고위공직을 거친 다음에 또 거기 갔다가 2017년도에 거기 있다가 다시 또 우리가 또 오는 김앤장이 마치 한국의 장관 그림자다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장관을 하고 싶은 김앤장을 가라. 또 김앤장이 이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이 했을 때 각종 불쾌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론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 사익이라든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법률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총리가 됐을 때 또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한 다음에 또 갈 건가요? 결국은 이 국가의 세금을 받고 국민의 세금을 받고서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갖고서 또 가서 청문회 과정에서 얼굴 마담이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로비스트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관행을 확실히 이번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덕수 후보자의 총리 동의안을 마치 그냥 민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공학적 셈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의 입장을 봤을 때 이런 고리를 계속해서 남겨놓으면서 우리의 공직이 이렇게 사적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연계되고 또 거기서 활용되고 수단화되느냐 이런 중요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해 준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불가론이냐 아니면 이번에 여론을 봐서 발목 잡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인가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준을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사실은 한덕수 총리 인준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정호영 후보자나 원희룡 후보자 인준까지 임명 제각까지 한 번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마치 반대하는 장관 후보 한 번에 다 임명하게 되면 뭐 협치 안 하자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나설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민주당이 이 청문회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세등등하게 우린 총리 후보자 인준 못 해준다. 정호영과 이 한동훈 두 사람을 양보할 수 없다. 막 이랬던 분위기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이후의 분위기는 좀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집중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게 국회의원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결격사유성 청문회를 국민들 앞에 보여줬기 때문이죠.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만 한국 3M을 가지고 한모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딸 아니냐, 그리고 이모 교수를 가지고 이모가 쓴 것 아니냐. 정말 별의별 해프닝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청문회를 지켜보다가 한동훈 후보자를 청문할 게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청문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서 기세가 확 꺾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가지고 이 시작했을 때처럼 청문회 모드가 시작했을 때처럼 강하게 이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조금 동력이 상실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 동력 상실은 민주당의 이 쟁쟁한 철험의 의원들이 좀 주도했던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협상의 보류가 아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만약 이 대통령실에서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 거부에 대한 명분이 조금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좀 두고 소위 말하는 여론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뜻 임명 제거하지 않고 총리 인준 문제와 좀 연계돼서 민주당이 어떤 움직임을 가질지 서로 두고 보고 있는 그런 탐색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아무튼 이 청문회 국면에서 이 장관들을 검증해야 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실수 때문에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좀 많이 좁아진 것 같긴 합니다. 예.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는 채택이 됐어요. 아마 이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논란이 좀 됐지만 현직 의원은 좀 잘 통과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아마 여가부 폐지를 해야 되는 내 여가부 장관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고 발언한 사람을 청문회를 한다라는 거. 그럼 여가부 폐지가 건 입장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의 여성 차별이라는 것은 OECD 통계라든가 또 기업의 여성 이사의 비율 또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비율에서 실제로 OECD 국가에서 29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차별이 있는 것이죠. 구조적인 차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이 청문회에 임하니까 상당히 자격 여부에 대해서 그럼 뭐 한 자리 하려고 한 거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하여튼 이번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문제, 또 민주당이 거기서 반대하는 문제 이런 것은 당리당략이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정치공세 이런 부분 그 기준보다도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이라는 직위에 맞느냐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한덕수 후보자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 과정에서 좀 숙지하지 않은 그런 발언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 조국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인데, 근데 자기 딸은 거의 스카이캐슬이라는 이런 미국과 외국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이러한 부분들의 의혹과 여러 가지 확실한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민주당이 문제가 있으니까 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기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청문을 왜 합니까? 청문을 한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방송을 하고 라이브로 중계하고 국민들이 판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국민들 판단과 여론에 입각해서
검증을 안 한 장관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서 다시 또 재검증을 해서 좋은 장관을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식의 어떤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마찬가지 아니냐 싶습니다. 여성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신용을 확고한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청문 과정에서 별로 드러나질 않았단 말이죠. 그런 점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여가부 폐지 수수로는 갈 것 같은 거죠? 네,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180석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동의 안 해줄 게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이걸 더 국민들께 잘 해드릴 수 있는 방향, 예를 들면 약자 보호라든가 한부모 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더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정말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양산했던 비이성적인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시민단체에게 혈세 퍼주기 같은 부분들을 이 신임 김현숙 장관 후보자가 잘 마무리하면서 이 살릴 것은 살리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되고 신설 부서가 드러나게 됐을 때 순기능만 남겨서 이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 폐지하겠다는 부처의 장관 임명 동의 못 해주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요. 한동훈 후보자 자녀 경우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면 많은 이 중도 사회의 지식인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했던 건 스펙 쌓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류층이나 이 기득권층의 자제들의 좀 무리한 스펙 쌓기 자체는 우리 교육기회의 어떤 평등 확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명백한 위조와 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허위 작성이었던 거죠. 봉사활동했다고 한 시간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신용카드 써있던 이런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이 판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교하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이런 위조 사례들이 더 드러나서 민주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후보자 채택에 동의해 준 것은 민주당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한덕수 후보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에 부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일부는 접기도 하고 또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기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일부 다른 국무위원들 인준을 연계해서 이걸 바터로 가져갈 사항은 아니다. 정치 현실상 그런 고려나 그런 탐색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총리 인준의 결격 사유가 명확하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러면 우리는 총리 인준 못 해주겠다라고 당론으로 확정지어서 말하면 됩니다. 마치 뭔가 이 대통령 측에서 장관 몇 자리를 양보하면 해줄 것처럼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걸 바터로 연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 문제만 놓고 본질로 돌아가서 인준할 수 있는 후보인지 아닌 후보인지 민주당이 말하고, 그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국민들이 이건 발목 잡기다 아니면 건전한 비판이다 판단을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조건부로 해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국민들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거는 진성준 원내수석부 대표가 한덕수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원 원내대표 말이 약간 처음에 어긋났던 부분들이 이런 오해를 일으키는 걸 사실인 것 같은데요. 많은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한덕수 후보자는 동의를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문제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 문제는 여가부 폐지를 정부조직법안으로 제출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여가부를 폐지겠다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낸 다음에 여가부 장관은 또 청문 지명을 해서 청문 절차를 할 거.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판단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후보자도 예를 들면 스스로 자기가 그런 의혹과 많은 문제가 나온다면 수사를 받는다. 수사를 받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신 부분이 아마 뭐 법안이나 등등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취임 이후 여소야대로 정국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법사위 구성을 위원장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원래는 이번에 받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럼요. 네. 그런데 전임 원내대표가 한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전임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럼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와서 뭐라 할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찾아가시고 왜 이렇게 협상 잘못했느냐 따지셔야 될 문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협상을 주도했던 국회의장이 또 여전히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참
할 말이 많지 않았던 게 국회의장과 함께했던 원내대표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했기 때문에 물론 파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국면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자신이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요. 보통은 관례상 이제 여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는데 의석이 이번에 민주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회의장도 그런 민주당이 하게 되고 법사위원장도 또 민주당이 하게 되면 국회가 오히려 너무 일방적으로 거대 야당 위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사위를 국민의힘에게 하반기 주겠다는 거는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걸 가져가겠다면 국회의장 자리를 여당이지만 소수당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 줘야 이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의회 권력이 한쪽에 쏠리지 않는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우리의 어떤 지난 의회 의정 역사를 돌아보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정당에서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장을 여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했었기 때문에 이 국회의 어떤 관행이 괜히 관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뒤집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하여튼 그 당시에는 협치라는 이유로 해서 그렇게 협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사실상 뭐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잘한 게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는 결국 견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평가하고 비판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높으면은 사실상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또 국회 권력으로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막아야 된다. 그런 국회의장도 역시 민주당에서 갖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랬으니까 이건 관행이 이랬고 저랬다. 이 문제는 이제 서로 간에 옥신각신 싸울 문제지만 국민 여론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향후에 이제 이 협상은 좀 남지 않았습니까? 하반기 원구성이니까요. 그 전까지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하느냐. 네. 그렇다 그러면 뭐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예를 들면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하면서 좀 독주적 성격을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은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은 야당이 가져가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바뀌면 항상 이제 생각은 좀 많이 바뀌나 봅니다. 특히 추경안을 놓고도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추경안을 놓고 선거용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네. 생각해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 선거 직전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이 현금성 복지를 시도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선거용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부 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주도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 비판 끝에 수정이 됐더라도 다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만약 그걸 무리하게 발목 잡았을 때 지원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 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방식의 문제로 비판을 했지 이거 자체를 하지 말자거나 이걸 늦게 하자고 막 시간을 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라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같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만약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액수를 감액시키거나 하게 된다면 그 비판은 그 역풍은 국민의힘이 할 필요도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이렇게 재원을 쓰게 되면 어떤 식의 세출 구조 조정이나 어떤 식의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할지에 대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뭐 금액을 준다 못 준다 깎아야 된다 또는 시기를 지방선거 이전에는 못 주게 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선에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안 좋은 결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경은 진행이 되겠죠? 네, 전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홍남기 기재부가 숨겨 있는 추가 세수를 내놔왔고 참 신기하다. 그때는 없다 그러더니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니까 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인지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인지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추가 세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실제로 폭넓게 지원해서 저는 지방선거 큰 이거 관련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 싶습니다. 저도 그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이렇게 퇴행적이고 역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과거에 하면 청와대죠.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임명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양반이 수청을 요구하면 밤을 함께 보내야 하는 처지. 이 역사학계의 일반화된 이론이네요. 참 난 그 비서관한테 묻고 싶어요. 그 이론이 뭔지를 좀 묻고 싶어요, 도대체. 예? 그리고 이제 위안부에 대해서도 뭡니까? 보상력으로 열린 뭐라 그랬죠? 밀린 화대라고 그랬고. 또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그리고 반역사적인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서관으로 임명됐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역사학계 일반인에 대한 이론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럼 민중을 이 사람이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취의 대상, 양반의 수단의 대상, 도구의 대상. 그리고 실제 이러지도 않았어요.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지금 과거에 하면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바로 이건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인일 때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가, 공인이 된 이후에, 공직자가 된 이후의 발언과는 무게감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발언이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명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인일 때 섣부른 이야기 SNS에서도 많이 남기고 선거 과정에서 비판도 받았었는데 해명할 때만큼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해명에서 꼬이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에 있어서도 약간의 정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였던 것 같고요. 제가 인사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와 다르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정권 교체하길 잘했다는 이 판단을 듣기 위해서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나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인사가 나왔을 때 마냥 옹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오히려 빨리 결단하는 모습에서 대다수의 우리 국민분들이 정권 교체하길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전한 내부 비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때 조국 사태나 다른 사태가 있을 때 민주당 내에서 건전한 비판이 못 나오거나 일부 나왔을 때 완전히 당에서 쫓겨날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이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나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김성애 비서관에 대해서 딱히 옹호를 하거나 지켜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어떤 거취가 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참모라면 누구나 자신보다 대통령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결단 내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오늘 삼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최강욱 의원의 또 짤짤이 논란 때문에 이 관련돼서 아마 지방선거에 좀 후폭풍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성추문 문제가 공당의 제1야당, 지금 제1당이죠.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문제를 하여튼 완전히 씨를 잘라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나태하고 아직도 사고가 저열하고 여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그 누굽니까 종교문화 다문화 비서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되고 탈당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스스로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밝히면서 말끔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장 3명을 성범죄로 읽고 대선 패배의 어떤 이 불씨를 만들어주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이후에 이 성비위나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대하겠다고 거듭 국민들 앞에 약속해왔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N번반 사건 추적했던 것 때문에 특히나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으로 이재명 전 후보에게 소위 발탁이 되어서 지금 공동비대위원장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지점은 이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인가 성범죄 사건이 지난해 말에 문제 제기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는 우리 이거 까맣게 몰랐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시키지 않고 물밑에 묻어뒀다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번에 제명 조치가 된 것이거든요.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수준의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건에 대한 은폐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난 5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이 대선 기간 동안 박안주 의원이 또 열심히 대선에도 참여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런 피해자가 느꼈을 누적된 고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보호장치를 만들었었는가에 대해서도 돌아볼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런 사태를 타산지적 삼아서 절대로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어떤 성기강 문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대선을 끝으로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 그룹의 신화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희정 전 지사도 대표적이지만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도 86 운동권 그룹의 3선 중진인데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국회에 진입해서 20년 가까이 정치를 했던 86 운동권 그룹의 어떤 무능과 심지어는 이 비도덕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 바람 더 거세게 불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출마하니까 불체포 특권 때문에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알 물 안 든 물총은 아무 소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만 짧게 듣겠습니다. 선거는 정치적 경쟁입니다. 또 이재명 고문을 과거 대선처럼 전혀 근거나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덮어 씌워서 또 그 프레임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건 오산인 것이죠.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저렇게 민주당이 바뀌었느냐 이런 데한 재평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후보들 면면을 보고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지 또 대장동 더 씌우기로 해서 선거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1원 한 장이라도 부당하게 사용한 게 있으면 정계 은퇴하고 책임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이미 수백만 원 상당의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경기도 감사 이재명 후보가 임명했던 분이고 민변 출신의 진보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에 나올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게 순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